안녕하세요. 맑은설 가정의원의 신동혁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의 제목이 먹는 습관을 바꾸면 운명이 바뀐다. 부제 하버드 음식 피라미드인데 한번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고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맨 먼저 드릴 말씀이 이제 생활 습관하고 건강에 대한 내용인데요. 우리가 이제 건강을 결정하는 요인이 한 4가지 있다고 합니다. 유전적인 요인, 환경적인 요인, 생활 습관 요인, 보건의료적인 요인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 그래프에서 볼 수 있듯이 가장 큰 부분이 생활 습관 요인입니다. 절반이 넘지요. 그리고 이것과 관련돼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질환이 만성질환이라고 하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만성질환은 정의상 오래 지속되거나 차도가 늦은 건강 상태나 질병을 말하는데 병의 예로 보면 심장병, 뇌졸중, 관절염, 만성호흡기병, 암비만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통계청에서 말한 만성질환은 약 11가지의 질병이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위험 요인이 연령과 성별에 따라 다르지만 시기나 우리가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생활 습관에 따라서 또 대사 위험 요인에서 병이 발생을 하기도 하고 이것이 진행이 되는 데 있어서 또 생활 습관이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상태가 생활 습관에 해당하는 금연이나 건강한 식단을 채택하는 것, 또 신체 활동의 증가 같은 것들의 그런 삶의 형태를 바꾸게 되면 병의 발생도 예방할 수가 있고 또 병이 생긴 이후에도 진행에도 결과를 다르게 할 수 있는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 만성질환은 전 세계 사망 원인의 60%가 만성질환에 해당이 되고 국내에서도 2015년 통계를 보면 전체 사망자의 81%가 만성질환이죠. 그리고 상위 사망 원인 10개 중 7개가 만성질환이었습니다. 돈도 많이 들겠죠. 그러니까 국내 전체 진료비에 2015년 통계상으로는 36.3%가 만성질환의 진료에 사용이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만성질환에 영향을 미치는 건강 위험 요인 중에 건강 행태 요인은 생활 습관병의 주요 원인으로도 작용하고 있다. 이제 막 얘기가 헷갈릴 텐데 사실은 만성질환 이거는 생활 습관병하고 거의 이제 같은 말이라고 보면 됩니다. 말 그대로 생활 습관이 병을 일으킨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텐데 그 생활 습관병이라고 하는 게 식사 습관, 운동 습관, 휴식, 흡연, 음주 등의 생활 습관이 질병의 발생이나 진행에 관여하는 질환군이고 대표적인 질환으로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당뇨병 등의 성인병이 있죠. 그래서 현재까지는 만성질환, 생활 습관병을 구분하는 명확한 기준은 제시된 바가 없고요. 그냥 만성질환하고 거의 동등한 개념으로 사용되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그림으로 보면 뭐 미국에서는 크로닉 디지즈 이렇게 해서 만성질환 이렇게 부르고 이게 이제 한국이나 일본으로 오면 성인병 이렇게 얘기하고 그게 또 영국이나 프랑스에서는 생활습관 관련병 뭐 이렇게 혹은 독일은 말도 독일어라서 그렇지만 이게 번역을 하면 문명병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쨌거나 같은 영역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이제 이렇게 병원에서 나눠주거나 아니면 웹사이트에 있는 내용들 가운데 이런 것들이 이제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잘못된 생활 습관이 병을 일으키는 것. 대표적인 게 대사증후군이죠. 그래서 세브란스 병원들이 홈피에 가면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또 국내에서 여러 질병들에 대해서 질병을 예방하는 거라든가 아니면은 치료하는 영역을 얘기할 때도 이제 계속 생활 습관이란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심뇌혈관 질환 예방 관리를 위한 9대 생활 수칙이 10년 만에 바뀌었습니다. 와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생활 습관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책에서도 만성 질환을 생활 습관으로 어떻게 다스리는 이런 것들이 이제 책으로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런 삶의 형태를 바꾸는 이제 영어로 얘기하면 라이프스타일 모디피케이션인데 이게 의대생들이 공부하는 이제 교과서에도 보면 어떤 치료를 얘기할 때 맨 먼저 이제 라이프스타일 모디피케이션이나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아까도 얘기된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이런 게 있고요. 또 비만이나 관상동맥질환, 뇌혈관 질환 얘기할 때도 치료를 얘기할 때 혹은 예방을 얘기할 때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 삶의 형태를 바꾸는 것은 계속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례를 하나 들어드릴 텐데요. 우리가 이제 고혈압을 치료하는 치료 방침을 대한고혈압협회에서 이제 치료 지침으로 내놨어요. 그래서 이거를 고혈압 상태에 따라서 고혈압 전 단계 또 1기 고혈압, 2기 고혈압에 낮춰서 또 동반 위험이 없냐, 한두 개냐, 3개 이상이냐, 이미 벌써 심뇌혈관 질환이나
만성 홍파병이 있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치료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단계별로 잘 얘기를 해놨는데, 어떤 상태든지 상관없이 무조건 들어가 있는 게 생활요법이에요.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당신의 혈압이 어떤 상태이든 또 동반되어 있는 질환이 뭐든 상관없이 당신의 생활 습관을 다루는 거는 정말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실제 대한고혈압학회에서 7가지 생활 수칙이라면서 이렇게 예쁘게 그림을 만들어 놨어요. 근데 그 중에 음식을 골고루 싱겁게 먹겠습니다. 또 지방을 줄이고 야채를 많이 섭취합시다라고 하는 이 먹는 것과 관련된 내용이 2개나 차지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가 술, 담배, 운동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생활요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앞서 얘기한 그 7개 그림 중에 이제 1개는 혈압을 재보는 건데, 요 나머지 부분들 중에 소금을 섭취를 제한하거나 체중을 줄이거나 절주, 운동, 식사, 특히 채식 위주의 건강한 식습관을 하게 되면 이런 것들이 혈압을 떨어뜨려야 되는데, 여기 표에 보시면 가장 많은 혈압 감소 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먹는 거랑 관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생활 습관 중에서 어떤 식습관을 가지느냐가 혈압을 얼마나 떨어뜨리느냐에서 가장 강력한 영향인자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아예 이름으로도 대쉬 다이어트라는 게 있어요. 이게 대쉬 다이어트가 영어로 대쉬면 달려가는데 그런 뜻이 아니라 이제 약자인데요. 밑에 쓰여 있듯이 Dietary Approaches to Stop Hypertension. 그러니까 혈압을 그만하게, 스탑하게 할 수 있는 시기적인 접근이다. 그러니까 먹는 음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혈압을 스탑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쉽게 말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건강한 음식들을 많이 먹는 거예요. 과일하고 야채를 충분히 먹고, 식이섬유를 충분히 먹고, 유제품은 저지방으로 먹고, 또 단백질이 많고 지방이 적은 생선과 가공류를 먹으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적게 먹어야 되는 게 있어요. 포화지방이나 콜레스테롤, 또 짜지 않게 먹는 거.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이것들을 대쉬 다이어트라는 이름으로 혈압을 강화시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음식을 먹는 패턴을 통해서 혈압을 치료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질병관리청에 가면 이렇게 국가 건강정보 포털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 사이트에 가셔서 생활습관이라는 거 하는 거를 클릭을 해 보신 다음에 내용을 보시면 이제 이 내용들이 이렇게 전체가 쭉 나와 있거든요. 근데 하나하나 살펴보면 흥미로운 게 뭐냐? 제일 많은 게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기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생활 습관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가이드들을 가장 많이 주고 있는 거고, 결국은 뭘 먹느냐, 이게 이제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에 제일 큰 포션이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얘기를 잠깐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생활 습관이라고 하는 것이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데, 특히 만성질환에는 너무너무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 생활 습관 중에 제일 핵심 사안이 뭐냐? 식이다. 먹는 거다. 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 아는 내용인데, 이거 그림 보면서 이제 제가 앞에 선창을 하면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라고 얘기해서 이제 제가 종종 쓰는 방법인데, 이렇게 한번 해보면 이런 거죠. 뿌린 대로, 그럼 이제 답이 딱 나오죠. 거둔다. 이렇게 나온 거들. 맞아요. 사람은 자기가 뿌린 대로 거두는 게 맞고요. 이 얘기는 옛날부터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서양의학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히포크라테스가 음식이 약이 되게 하고 약이 음식이 되게 하라, 이런 말을 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I am what I,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제 나는 뭐다 이거지. 나는 근데 내가 먹는 게 나다, 이런 거죠. 그래서 프랑스 분인가 그분이 이런 말도 했다 그러죠. 당신이 먹는 거를 얘기해주면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내가 알 수 있다라고 말한 것처럼, 이제 먹는 게 영향을 주는 거고, 이게 서양의학이면 이런 게 아니고요. 동양에도 있어요. 그래서 이 황제내경이라고 한방의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교과서 같은 책에 보면 식하고 약은 근원이 같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약으로 보완하는 게 음식으로 보완하는 것만 못하다, 불려니까 같지 않다, 이렇게 돼 있음으로 해서 음식을 더 많이 강조한 것들이 동양의학에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챕터를 살짝 정리해 보면 뭐냐, 결국은 먹는 습관을 바꾸는 게 중요하다. 먹는 습관을 바꾸는 것 자체가 질병의 발생과 경과와 심지어는 마지막 예우라고 할 수 있는 사망에서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러니 먹는 습관을 바꾸면 내가 건강이 바뀐다. 이게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첫 번째 개념입니다. 요 개념을 잡아 주시고요. 그래서 아주 재밌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요즘은 이제 시리, 나 뭐 먹어야 돼? 이렇게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시리 음악 틀어줘. 시리 오늘 날씨 어때? 이렇게 묻는 것처럼 이런 거를 어떤 묻는 얘기들이 이게 셀이라고 하는 되게 의학적으로 되게 영향력이 큰 3대 잡지 중에 하나거든요. 되게 유명한 잡지 이런 게 실렸고요. 요즘도 AI가 정말 이게 온 것도 다 영향을 미치는데 이런 글도 있어요. AI 다이어트라고 뉴욕타임즈에 나온 내용인데 AI한테 물어보면 나한테 가장 적합한 음식을 가르쳐준다. 이런 것들을 이 사람이 카디올로지스트, 심장내과 의사 선생님이 2019년에 이런 글들도 썼었어요. 그래서 결국 이제 음식을 먹는 것 자체가 어떻게 음식을 먹느냐가 건강에 있어서 제일 중심이고 가장 근간이 된 내용이다. 이런 것들 이제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럼 이제 선생님 좋아요. 뭘 먹으면 됩니까? 좀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좀 해주세요. 이제 이런 질문이 따라 나오겠지요. 그래서 무슨 다이어트, 무슨 다이어트가 되게 많아요. 뭐 많이 알려져 있는 지중해식 다이어트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오늘 강의 시작하면서 부제로 얘기한 이 하버드 음식 피라미드를 좀 가지고 왔어요. 이게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또 이것만 해야 된다고 할 수는 없지만 우리한테 되게 통찰을 주는 측면에서 필요한 어떤 얘기들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좀 가져왔고요. 잠깐 살펴보면 흥미롭게도 이 피라미드 맨 밑에는 음식 얘기가 없어요. 맨 밑에는요 운동기구하고 체중계가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건강하게 살고 싶으면 일상의 삶에 있어서 매일 적절한 운동과 체중을 조절하는 거 이게 제일 근간이라는 거죠. 저거를 위한 노력을 안 하고 뭘 하는 거는 이렇게 기초공사를 안 하고 건물 올리는 거랑 똑같으니까 이 생활 습관을 꼭 지켜달라 그렇게 얘기하고 이제 그 다음에 음식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채소와 과일 또 건강한 지방과 기름을 먹고 통곡이라는 얘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피라미드가 작아지면서 견과류, 씨앗류, 또 생선, 가공류가 있고요. 또 조금 더 줄어들면서 유제품, 또 비타민 D, 칼슘 보충 이런 게 먹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적게는 붉은 육류, 가공류 이런 건 좀 적게 먹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흥미롭게 적절한 알코올, 그 다음에 매일 종합 비타민제와 추가로 비타민 D를 먹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 중에 오늘 저는 이제 채소와 과일에 있어서 채식에 대한 내용들을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종합 비타민제와 비타민 D를 왜 먹는 것이 필요한지에 대한 내용들을 가지고 다음 얘기들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이 하버드 의대가 발표한 이 음식 피라미드는 뭐 그 이후에 사람들이 계속 얘기를 해요. 생로병사도 얘기했는데 이거 짧은 영상인데 혹시 나오면 한번 볼까요? 자, 잠깐만, 예, 이거 돌려드릴까요? 이게 자 지금부터인데요. 네. 미국에서 발표된 식품 영양 피라미드입니다. 평소에 섭취해야 할 식품의 비율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최근 이 피라미드에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흰 빵과 국수 같은 정제된 탄수화물의 비중이 너무 높고 모든 지방은 몸에 해로운 것처럼 표기가 돼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버드 의대 연구진이 새로운 건강식 피라미드를 발표했는데요. 지방을 피라미드의 맨 꼭대기로 내몰았었던 기존 피라미드와는 다르게 생선이나 올리브유 같은 좋은 지방을 충분히 섭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채소와 과일, 종합 비타민제를 통해서 미량의 영양소 섭취도 강조하고 있네요. 가장 흥미로운 것은 피라미드의 가장 아랫부분을 식품 대신에 운동과 체중 조절, 그리고 규칙적인 식사 습관으로 채웠다는 점입니다. 건강과 장수는 음식만으로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적절한 운동과 수면, 스트레스 관리와 같은 건강한 생활 습관을 모두 함께 실천할 때 가능한 것임을 명심해야겠습니다. 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또 뭐 2016년 헤럴드 경제 기사에 보면 한 끼도 똑똑하게 먹자 그러면서 뭐 이렇게 설명하는 내용들도 올라와 있고요. 이렇게 하게 되면 심장병은 80%, 제2형 당뇨병 위험은 90%, 뇌졸중과 일부 암은 뭐 70%까지 감소하고 있다고 이제 이거를 만드신 분들이 얘기하면서도 한번 언급이 됐고요. 또 가장 좀 최근에는 조선일보 2020년 12월에 안강 선생님이 이제 국내 통증의 제일 대가 선생님 중에 한 분이죠. 이분이
접시에 붉은 육류를 먹으면 이제 하버드 음식 피라미드 꼭대기에서 적게 먹으라고 한 거잖아요. 요거를 먹으면 통증을 키운다 이런 얘기하면서 이것도 이제 언급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여기서 보여주는 가이드라인 자체가 여러 사람들에게 있어서 받아들여지고 있는 가이드니까 요거를 좀 따라가 보는 게 좋겠고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내용이 채식에 대한 내용입니다. 채식. 채식이 건강에 좋습니까? 사람들한테 물어보거나 이렇게 얘기하면 뭐 이렇게 의견들이 엇갈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약간 넌센스 퀴즈 같은데 힘들 때 울면 삼류래요. 그리고 힘들 때 참으면 이류고요. 근데 힘들 때 먹는 건 뭘까요? 이게 이제 앞에 3하고 2가 이제 힌트인데 이게 육류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말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래서 육식을 되게 강조합니다. 또 뭐 육식의 종말 같은 책에서는 저게 이제 미국식 소고기 산업에 대한 책자인데 저 책을 읽어보면 미국 소고기 못 먹습니다. 먹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육류에 대한 고민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육류가 아닌 채식에 대한 질문들을 한 4가지 제가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채식은 암을 예방하는가? 두 번째, 채식은 대사증후군을 예방하는가? 세 번째, 채식은 어려서부터 필요한가? 네 번째, 인간은 채식 동물인가? 그래서 이제 이 답들을 한번 쭉 해보고 나서 과연 채식이 어떤 유익이 있는지 또 어떤 부분들을 생각해야 되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암을 예방하는가 이 내용을 이제 말씀드릴 건데 더 차이나 스터디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이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뭐 중국에 대한 연구라기보다는 중국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그 생활 습관과 질병 발병에 대한 내용인데요. 굉장히 유명한 연구입니다. 그래서 이게 한국어로 번역이 되면서 무엇을 먹을 것인가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어 나왔어요. 그래서 한국어로도 책이 나와 있는데 이 차이나 스터디는 65개 군의 성인 약 6,500명을 조사했어요. 엄청난 대규모죠. 그리고 중요한 자료가 뭐냐면 이 사람들이 태어난 곳에서 현재까지 살고 있는 사람이 거의 90%예요. 그러니까 그 마을에서 태어나서 평생 살았다는 뜻은 이 사람들의 생활 습관이 바뀐 것이 아니고 그 식생활 습관의 패턴의 영향이 평생에 걸쳐 나타나는 것을 관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개인마다 혈액 소변 검사하고 식이 및 생활 설문지하고 30%의 경우에는 직접 집으로 찾아가서 3일 동안 음식을 어떻게 소비하는지 봐서 내용도 점검하고 푸드 샘플은 시장에서 계속 분석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결과가 딱 나왔는데 결과가 동물성 식품의 섭취량이 많을수록 암이 높게 나타났고요. 어떤 암은 수백 배 차이가 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동물성 단백질이 섭취는 심근경색에도 큰 영향을 미쳤는데 심혈관 질환 발병률을 약 20배 가까이 차이가 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녹색 채소는 강력하게 암을 예방을 했었고요. 식물성 자연식품을 풍부히 먹고 전체 칼로리의 10% 이하만을 동물성 식품으로 섭취한 사람들에게서는 심근경색은 나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암과 조기 성숙에 대한 조금 더 다른 내용들을 보면 동물성 식품을 많이 먹을수록 빠르게 성장이 되고 빠르게 늙어갔고 유방암 전립선암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칼로리의 10% 이하의 지방을 섭취하는 여성은 유방암이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동물성 식품을 먹게 되면 초경이 빨라지죠. 빨리 늙어간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지방이나 정제, 탄수화물, 고기 섭취량이 늘어난 변화와 일치하게 초경이 빨라지면서 반대로 복합 탄수화물을 많이 먹고 고기를 먹지 않은 소녀들은 초경이 늦고 여드름도 안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러한 조기 성숙과 과도한 성장을 이끄는 요인들이 유방암, 전립선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암의 발병을 높인다. 이렇게 이제 결론이 나왔던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차이나 스터디만 이런 연구가 나온 게 아니고요. 이게 그 전 세계 여러 나라들에 있어서 애니멀 푸드, 그러니까 동물성 음식을 얼마나 섭취하느냐와 유방암이 생기는 걸 그래프로 그렸더니 완전히 직선으로 비례해요. 그러니까 차이나 스터디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들에게서도 동물성 음식을 많이 먹으면 유방암이 생겼고요. 반대로 플란트 프로틴, 그러니까 식물성 단백질을 많이 먹는 거는 반대로 많이 먹을수록 이렇게 줄어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었어요. 유방암만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폐암도 그렇고요. 대장암도 그렇고 애니멀 팻이나 애니멀 소스를 많이 먹으면 정확하게 직선으로 비례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동물성 음식을 먹으면 암이 더 많이 생기고 채식을 하게 되면 암이 적게 된다는 걸 볼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통합종양학이라는 교과서에 보면
시기와 암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된 내용이 이렇게 돼 있어요. 암은 세포와 조직의 복합적 형성을 통해 발생하는 만성질환이므로 생애 전반에 걸쳐 충분한 양의 암 예방 영양소와 생체 활성 식품 성분을 반복하여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은 예방법이에요. 안 생기게 하는 방법이 이거라는 거죠. 그런데 암 예방 생체 활성 성분이 주로 어디에 있느냐? 식물성 식품에서 주로 발견이 되고 시기는 이러한 영향을 미치고 가이드를 따라가면 좋겠다. 그래서 암은 사람들 일생에서 2명의 남성 중에 1명과 3명의 여성 중 1명꼴로 발병하는 걸로 조사되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암 예방을 위한 시기, 여기 있는 것처럼 암 예방적 생체 활성 성분이 식물성 식품을 자주 먹는 게 좋다는 게 이제 정리되어 있는 결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대사증후군 예방하는가? 대사증후군 이제 별명이 있죠. 우리 몸 안에 시한폭탄이다. 그래서 이게 이제 데이빗과 비너스가 이런 형태로 가면 이제 이게 대사증후군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2006년도 데이터니까 좀 옛날 거긴 하지만 원인별 사망자를 놓고 봤을 때 암이 생겨서 사망하시는 분들보다 대사증후군으로 생겨서 사망하는 사람이 더 많았어요. 더 많았고 너무 슬픈 뉴스인데 2014년도에 1000만 명이 돌파했다고. 뭐 한국 영화가 1000만 명을 돌파한 게 아니고요. 대사증후군이 1000만 명을 돌파했다면서 성인의 3명 중에 1명이 대사증후군이다 이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먹는 것과 관련이 있고요. 우리나라 국가검진 데이터를 2021년도까지 좀 쭉 모아봤는데 여기 보시면 2018년도부터 대사증후군이 30% 정도 됐고요. 그 다음에 1개 이상인 사람은 뭐 거의 70% 넘게 이렇게 되니까 이게 한국 사람들의 전체적인 상태가 대사증후군 요소를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 거죠. 그런데 로마린다 대학에서 약 700명 이상의 성인을 대상으로 식사 패턴으로 분류를 해봤더니 육식을 주로 하는 사람에 비해서 채식을 주로 하는 사람이 대사증후군의 발생을 36% 줄였어요. 무슨 말이냐? 먹는 게 대사증후군 예방에 중요하다는 거죠. 세 번째, 어려서부터 필요한가? 이거 이제 되게 독특한 논문인데요. 1953년 논문이에요. 근데 이게 뭐냐면 한국 전쟁 중에 사망한 미군 병사들의 심장을 분석을 해봤더니 이 300명은 심장 질환을 들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군인들이었으니까 얼마나 젊었겠어요. 게다가 평균 나이가 22세니까 완전히 파릇파릇한 젊은 사람들이었는데 놀랍게도 77.3%가 관상동맥 질환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심장 질환에 있어서 제일 사망률에 영향을 미치는 그 관상동맥에 기름이 껴있었던 거고 20명 중에 1명은 거의 90%가 플라크로 막혀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 당시 한국 전쟁 당시인 1950년에 미국의 식이 패턴을 반영하는 데이터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당시의 식이 패턴이 채식이랑 관련 없는 정반대쪽 음식들을 주로 먹는 때였던 걸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 1998년 미국인이 중국 시골 사람보다 심장병 사망 확률이 17배 높았는데 심장병이 낮은 곳의 밥상이 뭐냐? 포화지방, 동물성 지방은 아주 적고 가공하지 않은 곡물, 과일, 야채가 주식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1946년도 연구에 보면 심장병 있는 환자 50명을 대상으로 그 당시 일반적인 미국 시기를 먹이고 한쪽은 저지방 시기를 먹였더니 저지방 시기를 먹었던 대조군은 생존하고 있는 사람이 알죠. 일반적인 미국식 시기를 먹였던 대조군은 12년 후에 다 죽었어요. 근데 실험군 저지방을 먹였던 사람들은 19명이나 생존을 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음식을 어떻게 먹느냐가 채식 위주의 음식을 먹게 되면 오래 살게 하는 부분들이 있다 이런 얘기들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게 참 되게 슬픈 얘기인데 이 패스트푸드의 음식을 심각하게 생각하는 부모들이 되게 적어요. 그래서 이 정크푸드가 해롭다고 생각은 하는데 이게 얼마나 생명을 위협하는지 무지하고요. 이미 아이들이 심장병을 일으키는 길로 접어들었어요. 이게 말만 그런 게 아니라 보갈루스 하트 스터디라고 하는 게 있는데 굉장히 아주 오래되고 그리고 아주 구체적인 오랫동안 한 연구인데요. 이게 보면 이 연구의 핵심 내용이 뭐냐? 성인의 심장병, 동맥경화, 관상동맥 질환 및 고혈압의 주요 원인들은 어린 시절부터 시작돼요. 다시 얘기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시작이 되고 해부학적인 변화가 놀랍게도 5살에서 8살 이미 일어나요. 그리고 이런 환경 요인들 중에 먹는 거, 운동, 흡연이 조절이 가능한데 아이들의 심혈관 질환 예방을 하려면 생활 습관과 행동을 통해서 어린 시절부터 이것을 배워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음식을 먹는 데 있어서 건강하게 먹고 병이 일으키지 않도록 먹는 걸 가르치고 연습시키고 하는 게 해부학적 변화 기술만
두고 보더라도 5살이면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크푸드 이런 거 먹이면 안 돼요. 슬프게도 우리 아들은 오늘 맥도날드에서 드리링 하고 찍혔던데 무슨 세트를 먹은 것 같아요. 근데 예, 가르쳐야 돼요. 자, 마지막으로 인간이 채식 동물인가? 우리가 이제 치아만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이 왼쪽에 있는 얘네들이 이제 육식 동물의 대부분이죠. 그렇죠? 뭐 악어도 있고 뭐 공룡인가요? 근데 사람들 중에 이렇게 송곳니를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는 치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어요. 저런 사람들은 다 우리는 다 이렇게 이제 그라인딩을 할 수 있고 이렇게 하는 치아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면 우리는 어금니가 20개예요. 송곳니는 이렇게 4개밖에 없어요. 위, 아래 2개씩. 그리고 앞니가 8개 있고, 턱이 수직으로도 움직이지만 수평으로도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대장이 되게 길어요. 이게 이제 채식동물의 특징이거든요. 반대로 육식동물은 송곳니가 맞죠. 확 물어서 뜯어야 되니까, 이제 고기를. 그 다음에 턱이 이렇게 수직으로 밖에 안 움직이는 거죠. 게다가 장이 짧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몸 자체는 채식동물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앞에 내용대로 쭉 정리해보면 사람의 어떤 사람들 대상으로 연구 데이터들 쭉 봤을 때 채식은 암을 예방하고 채식은 대사증후군을 예방하고 채식은 어려서부터 익혀야 될 습관이고 그리고 인간의 몸 자체가 채식 동물에 맞다고 하는 거죠. 근데 이런 얘기만 하면 항상 받는 질문이 이거죠. 선생님 단백질 먹어야 되는데 고기 먹어야 된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필요한 단백질 양이 얼마냐? 사실 이제 체중 1kg당 0.8g인데 이게 이제 대충 계산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1kg당 최소 0.5g이 필요하다고 가정한 뒤에 최대 안전 요소를 가미해서 2배 곱한 건데요. 세계보건기구가 칼로리의 5%만 단백질을 얻으라고 권고하고 있는데 이게 좀 다양해요. 그래서 그냥 50g, 63g 이렇게 얘기해도 식물성 식품 중심의 식사를 하면 하루 한 1200에서 1800 칼로리 범위 안에서 40에서 70g의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어요. 하나도 안 모자라요. 충분하고요. 대부분의 식물성 요리는 1000칼로리당 30에서 40g의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콩 이런 거 되게 좋은 단백질의 소스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녹색 채소가 영양소의 보고인데 정말 충분한 양의 단백질을 섭취하는 방법은 더 많은 식물성 단백질을 먹으면 돼요. 로메인, 상추, 케일, 양배추, 근대, 시금치 이런 거고 생채소와 과일 자체가 강력한 항암 물질이 있고 이런 파이토케미칼이라고 식물성 케미칼 성분들이 발암 물질을 해독해주죠. 그리고 자연 상태로 그러니까 뭐 다르게 요리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먹는 게 제일 효과가 강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양 밀도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영양 밀도라는 개념은 파이토케미칼이나 항산 화제의 활동 그리고 전체 비타민 미네랄 함량에 기초해서 점수를 매겼는데 100점 붙어 있어요. 100점이 뭐냐? 잎이 있는 녹색 생채소입니다. 발음을 너무 세게 했네. 생이라고 했네. 생채소죠. 진한 녹색일수록 더 많고요. 로메인, 상추, 케일, 콜라드, 시금치, 근대, 파슬리, 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상추가 금값인데 하여튼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녹색 채소 뭐 아티초크, 아스파라거스, 브로콜리, 양배추 이런 것들이 97점 정도 되고요. 갑자기 점수가 뚝 떨어집니다. 정제하지 않은 곡물 한 22점 되고요. 땅콩, 씨앗 20점 되고 생선 15점, 지방, 제고, 우유가 13, 달걀 11 정도 되고요. 이제 이런 것들은 영양 밀도가 없는 것들이죠. 그래서 하버드 음식 피라미드의 제일 꼭대기에 있어서 조금 먹으라 한 게 붉은 살코기인데 그건 한 8점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제된 곡물은 1점이고 놀랍게도 설탕은 빵점입니다. 빵점. 백종원 씨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맛은 우리가 달달하게 하니까 좋아하게 할지 모르지만 영양 밀도라는 개념에서는 정말 이거는 이제 없는 것들이죠. 쓸모없는 것들이라고 할 수 있고 이제 도정을 하게 되면 영양적으로는 많은 것들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흰쌀, 흰 밀가루를 그것만 먹지는 말고 뭐 이렇게 먹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되게 좋아하는 그림인데요. 요렇게 다이어트를 할래? 아니면 이렇게 생긴 주사를 맞아야 되는 사람이 될래? 아니면 이제 양배추, 이게 발음이 캐비지인데 캐비지를 할래? 아니면 코로나리 알테리 바이프스 그래프트라고 관상동맥 우여술이라는 수술을 받을래? 발음이 똑같아요. 이렇게 먹을래? 아니면 이거 안 먹고 이런 수술 받을래?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오트밀 먹을래? 뚱뚱해질래? 오베시티 해질래? 아니면 이런 피를 쓸래? 아니면 약인 피를 쓸래? 혹은 요렇게 식사를 할래? 아니면 수술을 받을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림이 가지고 있는 내용 안에 벌써 의미가 있다고 의미가 다 전달이 됐다고 생각하는데
채식을 하는 것 자체는 하버드 음식 피라미드에서 강조하는 내용 자체가 의학적으로 근거도 그렇고 건강하게 사는 데 있어서 분명한 영향이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채식과 과일을 포함한 내용들 설명을 드렸고요. 나머지는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할 얘기가 여기 갑자기 이게 왜 나왔지 하고 나오는 종합 비타민제하고 비타민 D를 먹으라는 내용들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왜 필요하냐면 종합 비타민에 대한 내용들이 다음 내용인데요. 우리가 이제 비타민을 이렇게 나누죠. 수용성, 지용성. 그래서 이제 수용성은 다시 C냐, C가 아니냐, 아니지, B냐, B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해서 B가 아닌 건 이제 C라고 보면 되고요. B는 다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앞쪽 넘버들이죠. 1번, 2번, 3번, 5번 뭐 이런 것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혈액학적으로 돕는 9번, 12번이 있고, 나머지 6번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에너지를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 우리가 사람은 어떤 음식을 먹든지 간에 3대 영양소라고 하는 지방, 탄수화물, 이제 단백질이라고 하는 것들 형태로 음식이 몸에 들어오죠. 그러면 이제 그걸 어떤 대사를 통해서 뭘 만들어요. 뭘 만들냐면 아세틸코에라는 걸 만들고요. 그걸 만들면 얘가 어떤 사이클을 돌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시트릭 애시드 사이클이라고도 하고 코리 사이클이라고 하는데 얘를 돌려요. 얘를 열심히 돌리면 밑에 ATP라고 하는 게 만들어집니다.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겠지만 ATP는 근육과 신경 기능을 위한 에너지를 제공하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낼 때 필요한 에너지를 제공합니다. 즉, 음식을 먹게 되면 이러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ATP를 만들어내는 게 사람이 이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과정인데요. 여기서 아까 얘기하니까 아세틸코에라는 게 만들어질 때, 이게 이제 PDH라고 하는 피루베이트 뭐 디하이드로지네이스 콤플렉스, 이름도 어려운데 그냥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그 처음 과정에 있어서 비타민 B1, B2, B3, B5가 있어야 그 과정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제 비타민이 들어가야만 에너지가 생성이 되는 사이클이 이제 시작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보통 만성 피로가 있을 때 종합 비타민을 먹는 것들의 내용들을 보면 대부분 다 이거예요. B가 쭉 많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임팩타민, 뭐, 광고, 저는 여기랑 관련은 없어요. 그냥 직접적인 관련 전혀 없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나 가져왔는데, 좋은 이유가 뭐냐. 필수 비타민 B 8개가 다 들어있다. 그러면서 이게 들어가 있으니까 어떤 유익이 있느냐. 피로 회복에 도움이 되고, 통증에도 도움이 되고, 구내염 에도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광고를 하고 있죠. 종합 비타민 혹은 비타민 B군이 들어가면 에너지를 만들어주니까 피로 회복에 도움이 되는 거겠죠. 똑같은 말, 다른 것도 BMX 이렇게 하면서 피로회복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같은 말이에요. 에너지를 만드는 걸 도와주기 때문에. 그래서 종합 비타민이 역할이 있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아주 옛날 종합 비타민의 시족격인 비콤C에서부터 비콤C 파워, 임팩타민의 프리미엄 원스, 비맥스 메타, 또 뭐 제가 먹고 있는 셀지민, 그 밖에 이제 병원에 있는 종합 영양제 미국에 쭉 봐서 이제 성분표를 제가 표로 만들어 본 건데요.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다 B1, B2, B3, B5, B6 이런 것들이 각각 함유가 되어 있어요. 용량의 차이일 뿐인 거죠. 그래서 종합 영양제를 먹는 것은 왜 먹느냐? 에너지를 만들어주는 거를 돕기 때문에 먹는 거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그리고 또 하나가 약간 어려운 개념일 수 있는데, 이제 호모시스테인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아미노산 중에 황을 가지고 있는 sulfur containing 아미노 애시드인데, 이 녀석이 많으면 뇌 심혈관 질환에 안 좋고요. 뼈를 약하게 해요. 근데 얘가 비타민 B6번, 9번, 12번이나 베타인을 먹게 되면 대사를 시켜서 얘를 낮춰주거든요. 그러니까 호모시스테인이라고 하는 게 여기 있는 것처럼 심혈관 질환이나 골다공증성 골절을 많이 올리게 되어 있는데, 이게 호모시스테인이 많아지게 됐을 때, 근데 호모시스테인을 또 먹게 되면 아세로스클레로시스라고 하는 이제 관상동맥 질환의 위험 요소라고 이제 교과서에도 옛날에 실렸던 적이 있는데, 이거를 아까 얘기한 6번, 9번, 12번이 들어가게 되면 대사를 시켜서 낮춰준다는 거죠. 그러니 종합영양제를 먹는 것은 이런 심혈관 질환의 위험 요소인 호모시스테인에 도움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해독에 도움이 돼요. 종합영양제를 먹게 되면. 왜 이제 이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현재는 뭐 거의 환경이 안타깝게도 독이 막 둥둥 떠다니는 곳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하고 마찬가지죠. 제일 대표적인 매연부터 시작해서 심지어는 음식들도 바다가 자꾸 오염이 되니까 생선을 회로 먹었더니 막 수분이 막 올라가게 되고, 오염수는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뭐 그렇고, 여러 가지 살충제들, 또 옷이나 가구들을 만들 때
더해지는 물건들 이런 것들이 정말 많은 톡신들을 이제 내뿜는 환경을 우리에게 주고 있고 우리 여기서 살아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를 음식에서도 보면 이렇게 이 빨간색들은 주로 농약을 많이 치기 때문에 반드시 유기농으로 먹어야 되는 음식들이에요. 이게 이제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여기 보면 뭐 환경 그룹 단체에서 홈페이지 올려놨어요. 그래서 요쪽은 그냥 대충 그냥 먹어도 되는데 이런 것들은 뭐 샐러리, 피치, 스트로베리, 애플 이런 걸 반드시 유기농 먹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이제 음식에서도 저런 게 독이 따라 들어온단 말이죠. 그런데 그 독을 해독할 때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해독 장기인 간에서 이런 독을 뭐 페이지 1, 페이지 2 이렇게 두 단계로 나눠서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다음과 같은 영양소들이 필요해요. 비타민 B2, B3, B6, B12. 또 두 번째 단계에서도 뭐 B5, B12, 마그네슘, 글루타치온, 폴릭애시드, B9 이런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 독을 해독하는 것이 건강에 굉장히 중요한데 해독을 할 때도 종합영양제가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걸 먹는 게 이제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간 잠깐 딴 얘기처럼 보이지만 요 바로 앞 슬라이드에서 이 해독에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타우린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 타우린의 대명사가 뭐냐? 바카스죠, 바카스. 그래서 이제 우리의 기사님들과 수험생들과 또 주부들을 도왔던 역할을 지금도 하고 있는 게 저기 이제 타우린이 들어가서 그런 해독에 좀 도움이 되는 역할들을 하는 것들이 이제 제가 필요회복 뭐 이런 것들에 쓰이는 이유라고 보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비타민 D인데요. 비타민 D는 이 이제 마이클 홀릭이라고 하는 이분이 비타민 D에 약간 미치신 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게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슨이라고 의료 영역에 있어서는 가장 영향력이 큰 의학 잡지인데요. 여기에 종설이라고 하는 리뷰 아티클을 쓰셨어요. 그것도 자기 혼자 이름으로. 근데 이분이 쓴 이 종설 이름이 뭐냐? 비타민 D 부족이다. 이런 거죠. 그리고 이분이 이제 근거를 제시했어요. 30 나노그램 per ml 이상이 돼야 되고, 그거보다 낮으면 부족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이제 이때 얘기 처음 했는데, 사실 비타민 D가 낮으면 문제가 돼요. 비타민 D가 낮으면 장에서 칼슘이 흡수가 안 되고, 칼슘 흡수가 안 되면 칼슘이 떨어지겠죠? 그러면 몸은 칼슘이 떨어뜨리는 거를 막기 위해서 부갑상선 호르몬이라는 거를 내서 뼈에서 칼슘을 빼내요. 그럼 뼈가 약해지겠죠? 골밀도가 떨어지고, 그런 상황에서 비타민 D는 균형을 잡는 걸 도와주거든요. 그래서 비타민 D가 부족하게 되면 넘어지게 되니까 약해진 뼈를 가진 사람이 넘어지면 부러지는 일들이 생겨나는 거죠. 근데 이제 좀 약간 슬픈 데이터인데요. 이게 조선일보에서 나온 기사인데 우리나라 포함해서 약 18개 나라에서 비타민 D 수치를 쟀어요. 골다공증 환자를 대상으로. 그러니까 골다공증이 결국은 골절을 일으키는 질환이니까. 그랬더니 18개 나라 중에 우리나라가 17등 했어요. 꼴찌에서 두 번째. 마지막 꼴찌가 어디였냐? 레바논이었어요. 레바논. 이렇게 이제 여성분들이 눈만 내놓고 다니는 차도로 하고 다니는 여기가 제일 낮았고요. 그 다음에 한국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사진을 찍어 놓고 기사 제목을 이렇게 썼어요. 비타민 D 결핍이 심각하다. 피부를 지키려다 뼈가 텅텅 빈다. 이런 얘기를 했고, 이 이후로 IOF라고 International Osteoporosis Foundation이니까 뭐 국제 골다공증 재단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는데, 여기에서 학회 이름으로 포지션 스테이트먼트, 우리는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기에서 전 세계적으로 비타민 D 상태가 30 나노그램 per ml 이하인 폐경 여성이 많은데 제일 많은 두 나라가 있다. 일본과 대한민국이다. 90% 이상이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한국에서 실제 그래서 연구를 해봤을 때 2008년도 국민건강영양평가라고 하는 데이터를 가지고 봤을 때 30 나노그램 per ml 이하인 연령층이 전 연령층이었어요. 남녀를 통틀어서 10대부터 80대 이상 노인까지 다 30이 안 됐고요. 제일 낮은 곳은 20대였어요. 그래서 막 뉴스가 막 나오죠. 비타민 D가 부족한 구루병이 증가된다는 둥, 애들이 이 비타민 D가 부족한 애가 뭐 80%는 뉴스들이 막 나왔었고요. 실제 비타민 D가 뼈만 약한 것이 아니라는 게 또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실제 30 나노그램 per ml 이상이 되어야만 면역계도 건강하게 유지가 되고 암도 예방이 되고 호르몬 대사 혈당 조절이 도움이 되는데, 우리 이런 역할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비타민 D가 수용체가 있어서 이름은 비타민이지만 실제 호르몬처럼 온몸에 다 작용해요. 심혈관, 중추신경계, 내분비, 위장관, 간, 면역 다 있고요. 피부까지.
그래서 실제 이 그림처럼 태양을 통해서 피부에서 비타민 D가 만들어지는 게 잘 안 되면 머리 끝에서부터 정신질환에서부터 골다공증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병들이 생긴다, 이런 개념들이 있었고요. 실제 알려진 거는 구루병처럼 빙산의 일각이지만 밑에 너무 많은 질환들이 비타민 D 부족과 관련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이클 홀릭 박사님, 앞서 얘기한 그 비타민 D 부족에 대한 종서를 쓰신 분이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만약에 단 한 알의 알약으로 암과 심장지압, 발작, 뇌졸중, 골다공증, 월경전 증후군, 계절성 정서장애, 다양한 자가 면역 질환의 위험성을 낮출 수 있다면 이게 뭐가 있을까? 그게 바로 비타민 D라고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셨죠. 그래서 실제 비타민 D 2000 단위를 주면요, 전 세계적으로 유방암을 25% 감소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부암을 한 명 예방하는 동안에, 즉 피부를 자외선으로부터 완전히 보호하기 위해서 자외선 차단제를 써서 비타민 D가 안 만들어지는 걸 하게 되면 피부암이 한 명 예방이 되는데 그 사이에 유방암이 55명 더 생긴다고 되어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훨씬 더 중요하죠. 또 비타민 D 2000 단위를 주면 대장암이 27% 감소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환자분들한테 설명할 때 이렇게 얘기하는데, 뼈를 튼튼하게 해주고 고혈압과 당뇨를 예방해주고 면역을 건강하게 해주고 암을 예방해주고 정신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게 비타민 D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강조되는 거죠. 그러니 하버드 음식 피라미드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비타민 D를 보충을 하라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다고 보면 되죠. 그래서 뭐 어떻게 보충하면 되느냐? 제일 좋은 건 햇볕을 쐬는 거예요. 햇볕을. 그래서 B라고 하는 가수가 옛날에 불렀던 뭐 이런 노래 부르지 말고 햇볕을 쐬는 거죠. 그래서 젊은 사람들, 아까 비타민 D 제일 낫다고 얘기했는데 솔로몬이 이런 말 했답니다.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고 빛이 실로 아름다운 것이다. 눈으로 해를 보는 게 즐거운 일이라고 했는데 태양을 좋아하는 거죠. 그래서 근거 중심의 비타민 D, 이게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보면, 우후. 그래서 봄, 여름, 가을 동안에 일주일에 3번 아침과 늦은 오후에 손, 얼굴, 아래팔에 15분 동안 햇볕을 받아요. 그러면 피부 손상의 위험을 최소화하면서 적절한 비타민 D를 제공하고, 지용성이기 때문에 겨울 동안에 사용하기 위한 지방의 비타민 D 축적이 보장이 될 것입니다. 만약에 이제 이런 계절에 더 많은 일광에 노출될 거다면 그 15분 이후에 바르면 돼요. 그래서 들고 나가서 처음에는 햇볕을 쐬고 여기 있는 것처럼 태양을 즐기는 거죠. 즐기고 나서 그 다음에 비타민 D를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외선 차단제를 그때 바르면 됩니다. 자, 좀 알아야 될 상식 같은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이 비타민 D를 만드는 자외선은 자외선 A, B, C 중에 B거든요. 울트라바이올렛 B죠. 근데 얘는 유리나 옷을 뚫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햇볕이 잘 드는 유리창으로 되어 있는 곳에서 이렇게 나시 같은 거 입고 막 운동하면 비타민 D 안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아주 얇은 옷이라도 스타킹이라도 하고 있으면 비타민 D는 안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구름 위에서 차단이 되니까 흐린 날 나가서 아무리 뛰어다녀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SPF, 이게 자외선 차단 지수라고 하잖아요. 얘가 8만 돼도 비타민 D 생산의 92%가 방해되고 15가 되면 99%까지 방해가 되는데, 안타깝게도 자외선 차단 지수 15짜리 자외선 차단 크림을 여러분들은 구하실 수가 없을 겁니다. 지금은 적어도 30, 50 이렇게 됩니다. 그거 바르면 안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비타민 D 겨울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지구가 태양으로부터 이렇게 타원형으로 공전을 하기 때문에 11월부터 그 다음에 3월까지는 태양으로부터 멀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자외선을 통해서 비타민 D를 만들어내는 그 자외선이 안 와요. 우리나라는 안 오거든요. 그래서 위도가 35도 이상이 되면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이때는 나가도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35도가 어디쯤 되냐 하면 부산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은 11월부터 3월까지는 뭐 11월 30일 날 빨가벗고 나가 있어도 안 되니까 제주도 소용이 없어요. 그때는 이제 비타민 D를 챙겨야 되는 거겠죠. 아니면 봄, 여름, 가을에 열심히 만들어두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거를 시험 문제를 냈어요. 제가 본과 3학년들 수업하고 나서 이거 시험 문제 냈거든요. 한번 맞춰보실래요? 비타민 D를 만들려고 11월 11일 정오에 서울 시내를 30분 정도 걸었다. 자외선 B는 가벼운 옷을 투과해 비타민 D를 만든다. 비타민 D를 충분히 만들려고 햇볕이 잘 드는 헬스클럽에서 1시간 동안 걸었다. 모두 맞다, 모두 틀렸다. 이 퀴즈하고 점수를 상품을 드려야 되는데 모두 틀렸다. 다 틀렸죠. 그렇죠. 이제 잘 들으셨다면 알고 계셨답니다.
그래서 요즘은 근데 이제 30이 아니고요. 오히려 더 40 이상 이렇게 더 많이 강조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은 막 70 이상 이렇게 강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 더, 그 전에 이제 미국에서 내과 전문의가 챙겨 먹는 보조식품에 대한 연구가 2014년도 좀 옛날 얘기긴 합니다. 나온 적이 있는데 1등이 비타민 D였어요. 왜 비타민 D였을까요? 그거는 비타민 D가 부족할 때 위험성은 너무 잘 알면서도 맨날 진료실에 있으니까 햇빛 못 쐬니까 내과 의사들이 비타민 D 선택한 것이 아닌가 추측이 됩니다. 이제 하나만 더 얘기하면 이게 가장 최근에 있었던 코로나와 관련된 얘기인데요. 비타민 D가 코로나를 치료하고 예방하는 효과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아까 이제 비타민 D의 5가지 효과할 때 면역에 대한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코로나19 초기부터 미국 CDC 질병통제센터에서 비타민 D가 코로나19 이제 도움이 된다고 하면서 혈중 농도를 30 마이크로그램 이상을 유지할 걸 공고를 했어요. 그래서 2021년 내분비 학회지에 실린 11개 임상 연구의 메타 분석을 보면 비타민 D를 먹으면 중환자실 입원을 59% 감소시켰고 치명률을 19% 줄였대요. 또 예방 효과도 있어요. 그래서 2021년 국제전염병 저널에서 36만 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비타민 D가 낮으면 코로나를 더 많이 걸린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60세 이상을 포함한 고위험군에게 비타민 D 고용량 먹으라고 권유해요. 그러니까 면역에도 도움이 되고 건강에 도움이 된다. 비타민 D를 복용하는 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정리해볼까요? 먹는 습관을 바꾸면 운명이 바뀐다. 이런 제목을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하버드 음식 피라미드를 가지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먹는 생활 습관들, 건강한 생활 습관들을 가지는 것에다가 채식을 포함한 건강한 먹거리를 가지게 대한 가이드를 이 하버드 음식 피라미드가 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하면 정말 건강해지는 게 맞고요.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종합 비타민제와 비타민 D를 먹는 것들을 하버드 음식 피라미드가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과 생활 습관은 먹는 습관을 바꾸면 건강이 바뀝니다. 정확합니다. 그 여러 가지 생활 습관 중에 먹는 습관을 바꾸는 것이 건강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 채식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채식은 암과 대사증후군을 예방하고요. 어린 시절부터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종합 비타민과 비타민 D 섭취를 권장하는 것이 건강을 위해서 필요하다. 이렇게 먹는 습관들을 가지면 아마 운명이 바뀌는, 건강과 관련 운명이 바뀌는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혹시 심화학습을 원하시면 이런 책도 읽어보면 되겠는데 아마 플란트 패러독스 읽으면 저한테 엄청난 질문을 하실 겁니다. 선생님 이거 이렇게 하시는데 저는 그런 질문 언제든지 기다리겠습니다. 하여튼 이거 심화학습 하고 싶은 분을 원해서 책을 한 2권 정도 얘기를 했고요. 잘 들으셔서 감사하고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자, 질의응답은 네이버 카페 건강의학 플러스에 오시면 질문을 남겨주세요. 원장님께서 답해 주실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원장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